책벌레 아빠의 쌍둥이 딸 돈 공부, 부자 되는 책 읽기. 로봇에게 일자리를 먼저 빼앗기는 직업. 제이슨 생커.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 그 많던 대장장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한다. 대장장이. 영어로 스미스는 영미권에서 가장 흔한 성이다. 기원전 1500년 철기시대가 시작되고부터 기원 후 1800년까지 대장장이는 중세와 근세의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이 직업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나머지 성을 스미스로 바꿀 정도였다. 그래서 자신들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들은 대단한 기술자였기 때문에 패전국 대장장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일쑤였다. 그러나 1800년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고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면서 대장장이라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현대에도 누군가는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며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산업혁명으로 사라진 대장장이 신세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제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릴까? 로보토피아 아니면 로보칼립스일 것이라 한다.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쯤이든가. 로보토피아는 아름다운 미래다. 힘든 일은 모두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시간적 여유만 누리면 된다. 반대로 로보칼립스는 끔찍하고 어두운 미래다. 인간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경제적 궁핍 속에서 생존을 위해 허덕여야 한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잘라버린다.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그러했듯이 양극단의 세계 중에서 어느 하나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못 박는다. 로봇이 가져올 변화에 잘 대응하는 사람은 찬란한 삶을 이어갈 것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통찰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갈 곳을 잃고 패자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저자는 직업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직업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조언한다. 과거를 분석하고 직업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미래를 전망하라는 것이다.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부정적 영향을 크고 빠르게 받을 직종과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분야를 따져보라고 한다. 저자는 로봇과 자동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세계적으로 불가피하게 펼쳐질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살피고 이 제도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나갈 핵심 경쟁력은 새로운 교육에 있다고 역설한다. 교육은 로보칼립스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다. 인간을 생산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준비는 교육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자동화 시대로 발돋움함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의식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명문대학에 가거나 좋은 인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고급 지식과 정보를 이제는 인터넷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교육 접근성이 높다. 이런 시대에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이 최고로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대신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직업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서 근로의 중요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저성장기에 들어선 만큼 새로운 분배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를 방관하면 자신의 생존에 곧바로 영향이 온다. 직업을 잃고 범죄나 우울증 등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사회가 선호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컴퓨터로 인한 실직 확률을 보면 텔레마케터는 실직 가능성이 99%고 치과 의사는 0.4%였다. 이미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 직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언론에 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자주 거론된다.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소득 수준과 연결되고
그것이 범죄와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이런 기사에서도 치과의사는 높은 소득을 얻게 되고 방문 판매원이나 텔레마케터 같은 직업은 소득이 매우 낮다. 실직률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치과의사 다음으로 레크레이션 치료사, 운동 트레이너, 성직자가 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을 상대하고 인간의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직업들이다. 저자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붕괴에 대비할 전략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쉽게 변하지 않을 산업에서 일하라는 것이다. 자동화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과 진정한 접촉을 경험하는 일이다. 산업적으로 말하면 정보기술, 의료, 예술, 경영 분야는 제조업과 운송업 같은 것과 비교해 자동화하기 어려운 분야들이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돌봄 지원, 국가공인 간호사, 재택건강보조원을 포함한 일선 의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경영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리하게 하려면 로봇을 관리할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로봇은 적절한 지시가 있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지시를 인간이 내려야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보다 로봇에게는 없는 인간다움과 윤리적인 관점이 동반되어야 한다. 내 방에 앉아서 전 세계를 상대한다. 박경수, 언택트 비즈니스. 40년도 더 전에 출간된 제3의 물결에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주장한 낯선 미래가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었다.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이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출근하는 대신 가정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 즉각 세차한 반론이 제기되겠지? 쇼핑부터 시작해 운동과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집에서 가능한 세상이 다가오는 변화의 시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나 가속의 불을 붙였다. 이제 우리는 굳이 외출하지 않아도 일상에 별로 지장이 없다.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집 앞까지 음식과 식재료가 도착하고 집에서는 스포츠를 포함해 영화와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제는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따르는 제약이 더 클지도 모른다. 소비자로서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에 편리함을 느낀다. 하지만 공급자로서는 빠르게 변화해가는 상황에 대처할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제 예전과 같은 비즈니스는 더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가장 주목받는 학자로서 런던 경영대학 교수 겸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인 도널드 썰은 잘 나가던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만 위기에 대처하다 몰락의 길로 들어선 현장을 활동적 타성이라고 정의했다.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과거의 규모와 영광에 상관없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는데도 오히려 과거에 했던 행동을 더 가속화해서 하려는 기업의 일반적 성향을 말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처럼 활동적 타성에 빠진 기업의 사례는 적지 않다. 지금 한창 불붙는 기업 넷플릭스는 조그만 비디오 가게에서 출발했다. 처음에는 비디오를 빌려주다가 DVD를 거쳐 현재는 온라인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하고 눈부시게 성장해 순식간에 세계적 기업으로 올라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하게 되어 한창 떠오르던 공유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공유 경제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기를 들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다니며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원격 근무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홈족, 홈루덴스, 홈코노미, 홈스케이프족과 같은 홈이 대세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집은 이제 단순히 누워서 휴식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충분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소비하며 생산활동도 가능한 일터가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콘셉트와 집의 역할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가 변화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는 과도기에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 생각을 바꾸고 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더 맛있는 치킨을 튀기려는 노력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일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방에 앉아 전 세계로 마케팅을 넓힐 수 있다. 더 좋은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조그만 골목을 벗어나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굳이 비싼 가게가 필요하지도 않다. 이런 변화의 초입에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빠른 자가 이길 수 있다. 바로 도널드 설 교수가 말한 그 민첩성이 필요하다. 빠르게 마케팅을 선점해 번창할 기회는 우리 앞에 넓게 펼쳐져 있다.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언택트와 관련된 국내의 수많은 자료를 분석해 홈 블랙홀, 핑거클릭, 취향 콘텐츠, 생산성 포커스라는 변화의 키워드를 만들고 각 키워드와 연결되는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다. 또 언택트 비즈니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분석하며 한 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업적 통찰력을 제시한다. 본질 꿰뚫어보는 선각자의 마음 공부, 진규동. 다산의 평정심 공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죽고 노론이 천주교를 탄압하면서 내린 왕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코를 베어서 죽이고 씨가 남지 않도록 하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친구들이 죽으며 다산 정약용과 둘째 형은 유배를 가게 된다. 나라와 임금을 위해 정치에 몸을 담았다가 당파의 패배로 다산은 집안이 망하고 가족이 흩어진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두 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가르침의 편지를 보내고 자신을 다잡으며 긍정의 마음가짐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이것은 오늘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삶은 꼭 밝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꽃길뿐 아니라 진흙길도 만나는 법이다. 이 모든 길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꽃길을 만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진흙길을 만났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길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며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처럼 눈앞에 마주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다산을 그토록 확신에 찰 수 있게 만들었을까? 불확실하고 어두컴컴한 미지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앞길을 비추어 등불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독서였다. 그는 두 아들에게 항상 말했다. 독서는 어두운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다. 어느 길로 가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지나온 길은 그저 스쳐간 작은 기억에 불과하다. 이미 과거가 된 군대 시절 행군의 길은 그것이 오르막이었건 내리막이었건 지금 내 인생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당시 숨을 헐떡이며 더 가파른 오르막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던 간절한 소망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작디 작은 하나의 흔적일 뿐이다. 불행한 과거와 미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상상하기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극 중 어느 한쪽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우리는 언제든 이 양극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인 것을 굳이 부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입안의 치아가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치통이 사라졌네 라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산 말고 얼마나 더 있을까? 이런 다산의 일화를 읽으며 그를 부활의 리더, 기타리스트 김태원의 말이 떠올랐다. 시력을 잃자 큰 병을 고쳤다. 그는 아주 작은 먼지에도 신경이 쓰이는 결벽증 환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어두침침해지는 눈 때문에 먼지가 안 보여 자신을 괴롭히던 결벽증이 저절로 치유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일에는 어두운 면만 가득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무지 좋을 게 없는 바로 그 상황에도 분명히 좋은 일은 존재한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고 한다. 한쪽 면에는 그 일로 얻게 된 나쁜 일을 적고 다른 쪽에는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좋은 일을 생각해내 적었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고 나면 현상과 사물의 본질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산의 행적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기존의 편협한 사고와 간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상황과 사물을 보는데 아주 익숙했다. 다산에게 주어진 여러 묵직한 의미와 업적에 가려서 그의 긍정적인 성격은 지금까지 몹시 축소되어 있었다.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 의미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으나 다산에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업적과 행동이 아주 많다.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다산이 지니고 있던 본질 파악 능력이다. 다산은 상황과 역사의 본질을 꿰뚫는 눈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책을 좋아하고 자신이 얻은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자 503권이나 되는 책을 남겼다. 그의 인생은 전체가 곧 책이었으니 독서가 본질 파악 능력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 책은 책 좋아하는 선비의 긍정적인 인생 자세를 배우는 저서다. 쉽게 쓰여서 읽기도 좋다. 다산이 쓴 시들은 벌써 20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준다. 저자는 사회에 나와 처음부터 KBS에서 일을 시작해 정년 퇴직한 언론인으로 다산 등불치기를 자처하는 교육학 박사다. 다산 유배지였던 강진의 다산박물관에서 다산 교육 전문관으로 2년간 일하며 다산을 연구하고 배웠다. 현재 다산 미래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다산 정신의 실천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다산의 평정심 공부를 크게 6가지 철학으로 정리했다. 첫째, 긍정으로 지켜내라. 다산은 유배지에 도착하자 고요히 앉아서 이제야 여가를 얻게 되었구나 생각하며 긍정의 힘을 키웠다. 그 힘은 유배지에서 쓴 소학 지원과 심경 밀엄에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자신을 개발하라. 유배 시절에도 딱딱한 땅바닥에 앉아 학문에 열중하느라 3번이나 복사뼈에 구멍이 났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다산의 제자 황상의 문집 치원유고에 실려 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라고 당부했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셋째, 나눔을 실천하라.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이 어려운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6조로 나뉘어 설명했다. 그중 흉년의 간내의 부자들이 돈과 곡식을 헌납하거나 대여해 주기를 권하는 권부는 오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할 수 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라. 가와 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술술 잘 풀린다는 말이 있다. 비록 가족이 흩어졌으나 다산은 늘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가족에게 보냈다. 사치와 나태를 경계하고 화목과 공경을 강조하는 4가지 훈계, 태잠, 사잠, 목친잠, 원세잠을 지어 아들들이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다섯째, 저것보다 이것을 즐기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즐기라고 강조했다. 내가 이미 지닌 것이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은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선망해 바라보고 가리키면서 저것이라고 말하기 마련이니 이런 일은 천하의 공통된 병통이다. 여섯째, 책임을 다하라. 다산은 조정의 부패를 탄식하며 국가개혁서, 병세유표를 저술했다.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조임금의 못다 편 꿈을 이루고자 했던 다사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않았다. 다사는 유배 18년을 서두르지 않고 견디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평정심으로 소망을 이루어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절한 절망에까지 갔다 왔다 했으나 결코 좌절하거나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소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현실을 수용하며 더 어렵고 힘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 다산. 그것은 유배를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킨 위대한 인간 승리였다.